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카메라 셔터 한 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제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년 평생. 남편과 40년을 함께하며 그를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야 제 결혼 생활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제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몰 뻔한 어두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녹화 영상에서 본 것은 제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면 정말 기쁘거든요. 제 이름은 김선희이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많은 이들이 말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외곽에 있는 안락한 집, 그리고 2명의 멋진 자녀. 32살의 박준호는 이미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고 19살 막내딸 박다은이는 의대 1학년에 재학하며 아직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3살의 제 남편 박진우, 우리는 결혼한 지 41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우리 동네에서 항상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였고 지역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너그럽고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는 약 2달 전, 다은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딸은 항상 밝고 외향적이고 수다스러웠습니다. 전염성 강한 웃음소리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던 아이였죠. 하지만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족 식사를 피했으며 식사 자리에 있을 때도 거의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을 표하자 어느 날 밤 진우가 말했습니다. 의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의대 공부가 쉬운 게 아니잖아, 여보. 애숨 좀 쉬게 놔둬.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그 이상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이는 피곤하다거나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항상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빠가 같은 공간에 들어올 때 딸아이가 움츠러드는 모습, 그와 단둘이 남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의 방을 정리하다가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비어 있었지만 한 페이지에는 왜 이러는 걸까? 왜 계속 이러는 걸까?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잠이 깊었던 진우는 이제 밤에 여러 번 깨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은 새벽에 깼을 때 그가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화장실에 다녀왔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전립선 문제야. 60 넘으면 다들 그렇잖아.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상한 점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안전 문제를 핑계로 다은이에게 방문을 잠그지 말라고 고집했고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항상 딸이 괜찮은지 확인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딸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더 소유욕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다은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낮고
권위적인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 알지? 아무도 알아선 안 돼. 특히 엄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남편이 한밤중에 왜 딸의 방에 있는 거지? 들어가서 그와 맞서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이고 완벽하게 순수한 설명이 있다면 어쩌지? 저는 가슴이 망치질하는 듯한 상태로 우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 의심이 아니길 바라며 여러 가지 설명을 찾으려 애쓰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소형 감시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2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작동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눈에 잘 띄지 않고 언제든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제가 다운로드해야 할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없을 때 집을 감시하거나 아이 돌보미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 확인할 때 딱이죠. 하지만 저는 도둑이나 아이 돌보미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내밀한 무언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출근하고 다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딸의 방책장 책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고 다른 하나는 복도에 있는 딸의 방문을 향하게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앱을 테스트해보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에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저는 베개 밑에 휴대폰을 숨긴 채 깨어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옆에서 진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복도 카메라 영상에는 진우가 다은이의 방문 앞에 멈춰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그곳에 서서 아내 소리를 듣는 듯 하더니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의 방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제가 본 것은 제 세상을 영원히 파괴했습니다. 진우는 다은이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는 겁에 질려 잠에서 깼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끔찍한 일상인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고 그의 손이 딸의 이불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산산이 조각난 마음과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분노에 차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다은이의 방문을 세게 밀어 열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장면은 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우는 딸의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이불 밑에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그곳에서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종이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침대에서 벌떡 뛰어올랐습니다. 선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다은이가 악몽을 꿨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지 보러 온 거야.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제 딸의 얼굴, 그 텅 빈 표정을 보니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바로 제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가. 저는 문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이 방에서 당장 나가. 진우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이야, 제발, 당신 너무 과장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다 봤어, 박진우 씨.
저는 녹화 영상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카메라 설치했어. 다 봤다고.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남자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고 우리 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침대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다은이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동안 제가 안아주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부터였니, 딸?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세상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4살 때부터요, 엄마. 엄마 립스틱 몰래 발라보다가 걸렸을 때부터요, 5년. 제 딸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저는 우리 가족의 완벽함을 믿으며 무지 속에 살았던 5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저는 그것이 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빠 편을 들 거라고.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칠 거라고요. 딸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말하면 소윤이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소윤이는 우리 조카, 진우의 여동생 딸로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그 괴물이 소윤이에게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다은이가 옷가지와 필수품을 챙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가방과 차 열쇠, 그리고 진우의 범죄 증거인 녹화 영상이 담긴 제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20년 넘게 우리 집이었던 그 집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새벽녘 정처 없이 운전하며 저는 조수석에 앉은 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지쳐 있었지만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도감. 마침내 그녀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를 믿어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엄마?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갈 거야. 오늘로 끝내는 거야, 딸. 약속할게. 텅 빈 도시의 거리를 운전하며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 신호들을 보지 못했을까? 죄책감이 속을 파고들었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시 반대편에 사는 제 여동생 선영이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떠오른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잠에 취해 뭉개진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례적인 전화 시간에 이미 놀란 듯했습니다. 선영아, 너희 집에서 좀 지내야겠어. 급한 일이야. 지금 집 앞이야. 몇 분 후, 선영이는 잠옷 가운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준 씨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과 창백하고 텅 빈 다은이의 얼굴을 보자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껴안고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다은이는 작은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락을 구하는 눈빛으로 딸을 보았고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동생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다은이의 행동 변화,
제 의심, 카메라 설치,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발견까지. 선영이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불신에서 공포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 괴물 자식. 그녀는 이제 조용히 울고 있는 다은이를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 얘야. 다은이는 망설이다가 지지를 구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하라고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살 때부터요, 이모.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몰래 화장하는 걸 들켰을 때. 아빠가 제가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보여줄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벽에 기대어 서 있던 민준 씨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할게. 잠깐만요. 저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다은이를 위해서요. 민준 씨가 모두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선영이가 다은이를 손님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발코니에 홀로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제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죄책감, 진우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휴대폰을 보니 진우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7통화 있었습니다. 저는 벨소리를 껐습니다. 지금 그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어떤 설명도 그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를 걱정시키는 것은 다은이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 소윤이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우가 자기 딸을 학대할 수 있다면 조카에게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안으로 돌아왔을 때 선영이는 소파에 닿은 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마침내 조금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폭로의 밤으로 지쳐 있었죠. 정말 경찰에 갈 거야? 선영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이제 눈물이 마른 하지만 단호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한테 그런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강인함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잠재적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문 검찰청으로 가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다은이가 어렸을 때 천둥을 무서워할 때처럼 같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불안한 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 아침에 조용한 커피를 마신 후 선영이는 우리 둘에게 깨끗한 옷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우리를 여성아동 범죄 전문 검찰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진우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다은이 데리고 한밤중에 차 몰고 사라졌잖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경찰서 가는 길이야. 박진우 씨. 저는 놀랍게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녹화 영상도 있어. 당신은 우리 딸한테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선이야, 당신 너무 과장하는 거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러지는 마. 제발 우리 가족을 생각해. 우리 평판을 생각하라고. 평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우리 딸을 학대해 놓고 평판이 걱정돼? 난 절대 학대한 적 없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의 애정 표현이었어.
당신이 모든 걸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은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걔는 항상 공상이 심했잖아. 당신도 알잖아.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히 다은이가 꾸며내고 있다고 암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한 짓을 축소하려 할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진우 씨, 다 녹화되어 있고 다은이가 다 말해줬어. 그 모든 세월 동안 당신한테는 아무 증거도 없어. 그가 이제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과 걔 말뿐이야. 존경받는 변호사랑 문제아 딸. 그리고 히스테리 부리는 엄마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저는 분노로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운전하며 대화의 일부를 들었던 민준 씨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부가 저를 진정시키려 말했습니다. 형수님한테는 녹화 영상도 있고 다은이의 증언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해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뒷좌석에서 조용히 있던 다은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엄마가 저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저를 거기서 데리고 나와줬다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전부예요. 검찰청에서 우리는 취약계층 대상 범죄 전문인 이지연 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방해받지 않고 다은이가 증언할 수 있는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딸이 겪었던 수년간의 학대를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지연 검사는 전문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경청했고 가끔 질문을 했지만 항상 존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은이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선희 씨, 언급하신 녹화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날 밤에 녹화 영상이 열려있는 카메라 앱이 켜진 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지영 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영상을 보았지만 저는 그녀가 들고 있던 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부러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남편분의 행동과 따님의 증언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님이 현재 19세라 하더라도 학대가 미성년자일 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라는 점은 직권남용의 가중사유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채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진술을 받은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두 분은 안전한 곳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저희가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발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머물러도 돼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선영이가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요. 이 검사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조카, 소윤 양에 대해서는 그 아이도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심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윤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도 그 괴물의 손에 고통받았을까? 그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 남자와 그토록 오래 살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선영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진우가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자 소윤이의 엄마인 지혜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받자마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경찰이 오빠를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부 오해라고. 형님이 꾸며낸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혜야, 말하기 쉽지 않지만 진우 씨가 5년 동안 다은이를 성적으로 학대했어. 어젯밤에 알게 됐어. 뭔가 이상해서 카메라를 설치했거든.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오빠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가정적인 사람이고 신앙심도 깊은데.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지혜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다 말해줬어. 그 사람이 다은이를 협박했어. 만약 말하면 소윤이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고. 또다시 침묵. 그리고 숨막힌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소윤이가 요즘 그렇게 이상했어. 말이 없고 겁에 질려 있었지. 주말에 오빠네 집에 가는 것도 더는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는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의심이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당장 소윤이 심리 상담받게 해. 그리고 원하면 이지연 검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우리 지금 막 검찰청에서 나오는 길이야. 그렇게 할게. 그녀는 이제 대놓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바로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너무 끔찍해서요. 알아. 저는 그녀의 충격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 자신도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계속 연락하자. 전화를 끊었을 때 다은이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윤이한테도 그랬을까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의 끔찍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 몸짓으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실패했던 일이었죠. 모르겠어, 딸.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 대가도 치르게 될 거야. 약속할게. 그 후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공식적인 진술,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우리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존경받는 변호사, 모범적인 가장, 교회의 독실한 신자가 이제 진짜 포식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다은이와 저는 선영인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기억으로 오염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큰아들 준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산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는 동생을 힘껏 껴안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맹세해. 아니, 오빠. 다은이가 놀랍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치지 마. 어차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도 보여주는 딸의 성숙함에 저는 감동과 감명을 받았지만 그 강인해 보이는 모습 아래에는 치유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우리는 두려워하던 소식을 접했습니다. 소윤이의 심리검사 결과 그녀 또한 학대의 피해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혜는 망연자실했고 저와 똑같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딱 2번이었대.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로 말했습니다. 소윤이가 주말에 오빠네 집에서 자게 했을 때 몇 달 전에 오빠가 밤에 손님 방에 들어와서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싶다고 했대. 그리고 그녀는 상황의 끔찍함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위로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모든 것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소윤이도 이제 다은이처럼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로 묶인 두 사촌은 서로에게서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영상통화를 시작했고, 악몽과 플래시백, 그리고 둘 다 느끼는 비이성적인 죄책감에 맞서는 것을 서로 도왔습니다. 한편 저는 폐허 속에서 제 삶을 재건하려 애썼습니다. 더 많은 옷과 개인 물품을 가지러 우리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선영이는 진우가 풀려났을 수도 있거나 제가 그곳에 돌아가서 감정적으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며 저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것은 비극적인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같은 가구, 벽에 걸린 같은 사진, 같은 익숙한 냄새.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구석구석이 우리가 발견한 끔찍한 진실에 대한 지식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방, 아니, 내가 괴물과 함께 썼던 방에서 저는 필수적인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서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 몇 점. 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에서 우리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얼어붙은 미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선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내 코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선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책하지 마, 언니. 학대자들은 속이는데 완벽한 가면을 만드는 데 도사야. 진우 씨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 언니뿐만 아니라. 하지만 죄책감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 속에서 카메라를 통해 남편이 우리 딸을 학대하는 순간을 되풀이하며 소스라치게 깼고, 그러면 다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침범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일까? 내가 알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일까? 진우가 구속된 지 2주 후 그의 변호사는 그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위험을 고려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정 소식을 들은 날, 다은이는 처음으로 심각한 불안 발작을 겪었습니다. 대학교 수업 중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인 줄 안 동기들이 그녀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여전히 떨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나한테 한 집만 생각났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이것이 심리적 트라우마의 신체적 발현이며 학대 피해자들에게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은이가 심리치료 외에 적어도 일시적으로 불안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약은 싫어요.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항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약에 취해 있는 기분은 싫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저는 그녀가 어렸을 때처럼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목발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네가 치유되는 동안 도와줄 무언가라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다은이는 토론하기에는 너무 지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처방된 약을 복용하기로 동의했고 점차 불안 발작의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어 자기 딸을 학대한 존경받는 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이름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 모두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지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단지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고 선영이에게 집으로 오는 전화를 걸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신부님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영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우리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와 우리 가족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죄 없는 내 딸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재판 절차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진우를 다은이와 소윤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심리적 폭력과 직권남용의 가중 사유를 포함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상 형량은 최대 15년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모든 것이 오해에 불과하며 카메라 영상이 명시적으로 성적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암시에 걸렸다는 논리를 고수했습니다. 비열하지만 예상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피해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였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은이가 어느 날 밤 변호인단의 주장을 듣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꾸며내고 있다는 거요. 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는 그녀만큼이나 분노했지만 위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진실이 우리 편이야. 하지만 진실은 제가 발견한 바로는 사법 시스템에서 항상 충분하지 않거나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망치질하는 듯한 상태로 우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 의심이 아니길 바라며 여러 가지 설명을 찾으려 애쓰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소형 감시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2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작동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눈에 잘 띄지 않고 언제든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제가 다운로드해야 할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없을 때 집을 감시하거나 아이 돌보미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 확인할 때 딱이죠. 하지만 저는 도둑이나 아이 돌보미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내밀한 무언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출근하고 다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는 다은이와 저를 위해 다른 동네에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속삭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또한 선영이의 친구 추천 덕분에 한 병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은이는 감정적,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계속 다니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 때문에 제 미래를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 그녀는 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졸업할 거고 의사가 될 거고 우리처럼 겪었던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사건 발견 4개월 후 다은이가 증언해야 하는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녀만큼이나 긴장했고 모든 것을 되새기는 것이 그녀의 취약한 감정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판사가 결정한 대로 증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맨 뒤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토록 젊고 그토록 상처받은 딸이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인 앞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그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말랐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가 저를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우리가 평범한 사교 행사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 사이에 끔찍한 심연이 없는 것처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은이는 증언 내내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14살 때의 첫 사건부터 침묵을 지키기 위한 협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존중하고 인내심 있게 대했고 변호인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할 때마다 항상 중재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진우의 변호인이 그녀에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끔찍했다면 왜 5년이나 기다려서 말했습니까? 왜 더 일찍 도움을 구하지 않았죠? 다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변호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매일매일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우리 가족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요? 당신이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당신이 입을 열면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요.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인은 그 대답에 감정적 강렬함에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공판이 끝났을 때 다은이는 지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증언이 어떤 면에서는 해방감을 준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그녀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 처음부터 내 딸을 보호했어야 했다. 죄책감은 제가 짊어진 끊임없는 짐이었습니다. 아니야, 딸, 네가 날 구한 거야. 내가 갖지 못했던 용기를 네가 가졌어. 그날 밤 새 아파트의 새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면의 괴물을 숨길 수 있는지, 어떻게 당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려 잔해만 남길 수 있는지. 하지만 저는 또한 잔해 속에서도 벽돌 하나하나 하루하루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집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균열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보이든 숨겨져 있든. 하지만 그것은 피난처가 될 것이고 계속 살아갈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재판은 공판이 예정되었다가 연기되고 감정이 요청되고 증인들이 증언하는 등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습니다. 각 단계는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되살리게 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현실적인 삶 또한 어려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선영이가 불편하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무기한으로 그녀의 집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부로 지내며 진우의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 60세의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 외에도 우리 둘 다 다시 그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구석구석은 이제 우리가 발견한 끔찍한 진실로 얼룩진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빠르게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은 시세보다 낮았습니다. 그 집이 스캔들로 유명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새로운 일에 익숙해졌고 제 마음을 바쁘게 해주는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부산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를 걱정하며 거의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트라우마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자의 역할 모델이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학대자였다는 것을 발견한 충격. 그 역시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죄책감을 처리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준우가 한번 영상 통화 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엄마. 제가 그 사람한테서
뭔가 나쁜 걸 물려받았을까봐 무서워요.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저는 화면을 통해 그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안심시켰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준호야. 내 아버지가 한 짓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새 아파트에서 다은이와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냥 집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되어버린 혼돈 속에서의 평범한 순간들이었죠. 심리치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은이와 저 둘 다 같은 심리학자인 이수진 박사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 말이죠. 이 박사님은 우리가 트라우마와 분노, 죄책감을 처리하고 우리가 진우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선희 씨, 그녀가 한 세션 중에 말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가운데 주장했습니다.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엄마죠. 이 박사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동반자로 자녀의 아버지로 선택한 남자를 신뢰했던 엄마요. 진우 씨는 조종에 능했고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데 능숙했어요. 그는 당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속였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동반자, 매일 짊어지는 짐이었습니다. 고소 후 9개월, 마침내 재판날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진우의 지역 사회에서의 위치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불행하게도 가정 내 학대 사건이 법정까지 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침묵과 사회적 금기에 의해 숨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저, 다은이, 준호, 선영인의 가족, 그리고 지혜와 소윤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진우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선량한 남자에 대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확신하는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시절처럼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위험 있고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다은이, 소윤이, 그리고 전 인턴이었던 민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녹화 영상이 상영되었고 심리 감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측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진우는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추행 가중 처벌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저는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다은, 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진우는 재판 내내 유지했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특히 당신, 김선희.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믿었다니. 제가 그에게 두었던 신뢰. 다은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두었던 신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져버린 그 신뢰는 어쩌고 우리는 그날의 뉴스를 먹이로 삼으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무시하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친 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재판을 위해 온 준호, 선영이와 민준 씨,
지혜와 소윤이, 그리고 다은이가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억제된 축하였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 고통스러운 장의 마감, 늦었지만 실현된 정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후에 친절하게 우리에게 전화해준 검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거의 확실하게 항소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고통과 트라우마, 우리를 항상 따라다닐 기억들의 끝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치유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사법 절차의 불확실성이 우리 머리 위를 맴돌지 않으므로 우리는 정말로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각 피해자들은 일어난 일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소윤이는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괴물들을 쫓아내는 활기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 인턴이었던 민지는 법대를 졸업하고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여성 및 아동 인권법을 전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제 딸 다은이는 매일 저를 놀라게 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의대에 계속 다녔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일어난 일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트라우마 이후에도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저에 관해서는 저는 서서히 이 새로운 현실에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용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를 딸을 학대한 변호사의 아내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김선희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밤에 가끔 집이 조용하고 제 방어막이 낮아질 때 어두운 생각들이 여전히 돌아왔습니다. 답없는 질문들.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는 이런 짓을 했을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때 이수진 박사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선희 씨. 하지만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결정할 수는 있어요. 영원한 피해자가 될지, 진화하는 생존자가 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생존하기로, 진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를 위해, 다은이를 위해,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아직 겪고 있을 다른 모든 여성들을 위해.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후 1년, 진우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그의 항소는 상급 법원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기억,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41년의 결혼 생활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악몽에 나타나는 먼 그림자, 유령일 뿐. 더 이상 저를 두려움이나 고통으로 마비시킬 힘은 없었습니다. 어느 유난히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다은이와 저는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무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공기에는 그 계절 특유의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뭐가, 딸?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든 거요. 저를 믿어준 것, 그 사람을 고소할 용기를 내준 것, 이 모든 과정 동안 제 곁에 있어준 것, 우리 둘을 포기하지 않은 거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다은아, 절대로, 알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눈을 환하게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 순간 가을 햇살 아래 제 딸과 함께 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치유의 길은 여전히 길었고 우여곡절이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폐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비슷한 상황에 갇힌 다른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등대가 되어 고발할 용기를 찾고 사법 절차에 맞설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이 아무리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매번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과정, 치유하는 과정에는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치유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으로 가는 직선적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선형과 같아서 때로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원에 와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은 발견 이후 18개월. 다은이와 저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족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우리가 함께 돌보는 식물, 우리가 사랑하는 책, 그리고 새로운 사진들로 가득 찬 아늑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 준호가 방문하러 올 때 선영인의 가족과 함께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대체하기 위해 행복한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심리치료는 횟수는 줄었지만 계속되었습니다. 다은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이수진 박사님을 만났는데 집중 치료보다는 유지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세션을 계속하며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과 자기 용서의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한 세션에서 저는 이 박사님께 진우와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양가 감정을 느끼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가끔 준호가 태어났을 때나 우리 가족 여행 같은 좋았던 순간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잠깐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요. 마치 다은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이 박사님은 저를 항상 진정시켜주던 그 평온한 이해심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당신은 그 남자와 41년을 살았어요. 긍정적인 기억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용서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단지 상황의 복잡성과 많은 학대자들에게 존재하는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이중성. 그렇습니다. 진우는 24시간 내내 괴물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훨씬 더 일찍 발각되었을 겁니다. 그는 존경받는 전문가였고 교회의 활동적인 신자였으며 도움이 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학대자였습니다.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모범적인 가면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 바로 많은 학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제 삶을 함께한 남자의 두 가지 버전을 조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다은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상처 준 남자에 대해 제가 아직도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죠? 말할 필요 없어요. 아이가 묻거나 화제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한 말이죠. 다은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있어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은이는 가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방식으로 아버지를 포함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언급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그 캠핑장에 데려갔던 거 기억나요? 한 번은 그녀가 물었습니다. 또는 클래식 음악 취향은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언급들은 저처럼 그녀도 자신의 역사의 어떤 부분도 부정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통합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은이의 의대 2학년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해부학 수업에서 만난 동기 현우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하는 진지한 관계였고, 저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못하면 어떡해요, 엄마?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영원히 망가져 버렸으면요? 제가 남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 너는 망가지지 않았어, 딸. 저는 야채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상처받았고 상처는 아물 수 있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거야. 현우는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 내 속도에 맞춰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엄마. 정말 참을성이 많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가 기다리다가 지칠까봐, 제 불안 발작이나 좀 더 친밀해질 때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상태를 감당하다가 지칠까봐 두려워요. 그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거야. 이해해줄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너에게 맞는 사람이 아닌 거야. 다은이는 약간 몸을 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가 제일 힘든지 알아요? 제 일부는 그 친밀감을 원하고 만져지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플래시백과 공황이 찾아오고 저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요. 이수진 박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니? 네, 노력하고 있어요. 박사님은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서 제 반응이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말했니? 다은이는 망설였습니다. 말했어요. 전부는 아니고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왜 가끔 갑자기 멀어지거나 왜 특정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울었어요, 엄마.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저한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 속도에 맞춰주겠다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저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천천히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토록 이해심 많고 진우가 우리 삶에 남긴 남성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 젊은이에게 감사함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청년인 것 같구나. 저는 다시 야채를 썰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은이가 소스를 준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더 무섭게 만들어요. 왜? 이제 잃을 게 생겼으니까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만약 제가 이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만약 그가 결국 상처 입은 여자친구에게 지치면요? 다은아, 저는 다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상처 입지 않았어. 너는 생존자야. 강하고, 용감하고, 회복력이 강한.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떨리지만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 없이는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면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일부일 뿐 전체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여동생이자 소윤이의 엄마인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주로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가석방을 신청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이미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했고 모범수이며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모든 짓을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겉보기에는 그래요. 시스템에 그런 허점이 있나 봐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형님, 그리고 아이들. 증언에서 그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줘야 해요. 저는 이 새로운 전개를 처리하려 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진우가 다시 나타나 우리 삶에 침투하고 모든 것을 되새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판은 언제예요? 저는 체념하며 물었습니다. 3주 후에요. 사건을 맡았던 검사님께 이미 연락했어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은이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저는 지혜에게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윤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강해요, 형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엌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이 소식을 다은이에게 어떻게 전할지 결정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웃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저는 우리 둘 다 긴장이 풀리는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지 라자냐를 준비했고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지만 좋은 와인을 곁들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을 보고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다은이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간에 그 걱정주름이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지혜 이모한테서 전화 왔어. 즉시 다은이의 몸이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석방을 신청하고 있대. 3주 후에 공판이 있을 거야. 다은이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중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접시에 놓고 그리고 놀랍도록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혜 말로는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한대. 검사님은 우리가 다시 증언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면 기각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셔. 다은이는 손대지 않은 접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제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준호의 표정과 아이러니하게도 진우 자신의 가장 단호한 순간의 표정을 떠올리게 하는 결의에 찬 얼굴을 들었습니다. 증언할게요.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나와서 저한테 했던 짓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거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이 모든 걸 다시 겪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저는 딸의 강인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괴물과 다시 한번 맞서기로 결심한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확실하니, 딸? 그 사람을 다시 보고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 중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그녀가 다시 포크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대를 살아남았고 재판을 살아남았어요. 이것도 살아남을 거예요. 공판 전 몇 주 동안 저는 다은이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내성적으로 변했고 마음을 바쁘게 하려는 듯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그녀가 방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침 식사에 나타날 때는
항상 결의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우는 근본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주 우리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은이를 격려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읽고 싶다고 언급했던 책, 그녀가 좋아하는 제과점의 초콜릿, 그의 어머니 정원의 꽃들. 그는 그녀가 공간이 필요할 때와 동반자가 필요할 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은이가 긴 공부 끝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든 후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현우가 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은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다시 보고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거요? 저는 행주의 손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은이는 겉보기보다 강해, 현우야. 항상 그랬어. 어렸을 때도 나를 감탄하게 만드는 용기로 자기 두려움에 맞섰지. 강하다는 거 알아요. 그가 접시를 찬장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꾼다는 것도 알아요. 가끔 영화를 보다가 아빠와 딸 장면이 나오면 긴장하고 멀어지는 것도요. 아직도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먹는다는 것도요. 저는 새로운 감탄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제 딸을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판이 아이를 후퇴시킬까봐 걱정돼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룬 모든 진전이 무효가 될까 봐요. 나도 걱정돼.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다은이는 진우 씨를 감옥에,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현우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제가 필요한 건 뭐든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알고 있어.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 공판 전날 밤, 다은이와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소윤이와 지혜가 다음날 법원에 함께 가기 위해 하루 일찍 시내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14살이 된 소윤이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녀 또래 소녀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진지함과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촌은 같은 전쟁터, 같은 고통, 같은 투쟁을 공유한 전사들처럼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어때? 다은이가 소윤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긴장돼. 소윤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우리가 거기 있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줬어. 중요해. 다은이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언제나처럼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긴장감과 비슷한 트라우마를 공유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동지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넷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다은이의 방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저는 거실에 남아 차를 마시며 소식을 교환하고 주된 주제를 피하다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피했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손 사이에서 컵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힘들겠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를 다시 보고 그의 주장, 그의 변명을 듣는 거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준비된 거죠. 지혜는 벽의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친오빠가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그것은 제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몰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을까? 그는 숨기는데 아주 능했어요. 저는 갑자기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아주 능했죠. 그래도 그녀가 이제 저를 바라보며 주장했습니다. 뭔가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어떤 신호라도. 저는 그 사람 아내였어요.
지혜야.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야. 오직 그 사람 잘못.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그것을 믿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다은이는 격식 있으면서도 편안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 흰색 셔츠, 그리고 단순한 블레이저. 소윤이는 그녀를 따라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마치 걱정 없는 젊음의 흔적을 모두 뒤로 한 것처럼.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법정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흩어져 있는 몇몇 사람들, 원래 사건에서 알던 검사님, 진우의 변호사, 몇몇 법원 직원들, 그리고 나서 경비원들에게 호송되어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말랐고 머리는 이제 완전히 희끗희끗했고 피부는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 특유의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관찰하는 듯한. 그가 우리를 보았을 때 그 눈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분노, 원망. 그는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탓했고 그의 범죄를 폭로하고 그의 완벽한 삶을 파괴한 우리를 미워했습니다. 다은이는 제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거의 아플 정도였습니다. 다른 쪽에서 소윤이는 마치 보호를 구하듯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그의 감옥에서의 모범적인 행동, 재활 프로그램 참여,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교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진우의 고령, 건강 문제,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짜여 있었고 진우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그 가짜쇼를 믿을까봐 두려웠지만 엄격한 표정의 중년 남성인 판사는 무표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우리를 한 명씩 증언대에 불렀습니다. 먼저 지혜, 그 다음 저, 그 다음 소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은이. 다은이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위엄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법정 앞으로 걸어가 선서를 하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요청했습니다. 박다은입니다. 그녀가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다은 씨, 아버지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다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녀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울 것 같습니다, 판사님. 저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스쳐 지나갈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버지, 박진우 씨는 5년 동안 저를 학대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제정신인지 의심했으며 어떻게든 제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가 수감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풀려나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가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은이는 처음으로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그 순간의 전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용한 대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다시 판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이 한 짓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결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오해였고 우리가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초래한 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악을 반복할 운명입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유도 질문으로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굳건히 버텼고 판사에게 분명히 인상을 남긴 명확함과 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공판이 끝났을 때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언과 증거를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주 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판결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도한 채 법정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윤이는 뒷좌석에서 지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정말 멋졌어. 제가 소윤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강하고 명확했어. 다은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보게 놔두지 않았잖아. 그가 너에게 어떤 힘도 갖지 못하게 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봤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나 분노, 혐오감을 느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연민이요? 연민?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젠 그냥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자기 인생을 망친 비참한 늙은이요. 가족, 경력, 평판, 모든 걸 잃어버린 자신의 가장 낮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력하고 무적처럼 보였던 진우는 이제 그림자, 자신의 끔찍한 행동으로 부서진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은이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저에게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 지옥을 겪었던 제 딸은 이제 법적 정의를 넘어선 해방의 한 형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해방되고 있었고 여전히 그녀를 가해자에게 묶어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주는 이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우가 석방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다은이에게서 새로운 평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진우와 직접 대면한 것이 어떤 내면의 악마를 쫓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공부에, 현우와의 외출에, 평범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공판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다은이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멈추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저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지원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저는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피해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초기 대응을 돕고 더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대생들이 필요하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용감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니? 감정적으로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사용해서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요.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알겠어요?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다은이는 자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 경험을 선을 위한 도구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한 형태, 변형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구나.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 일에 정말 대단할 거야.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거요. 판사의 결정 전날 밤,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전 인턴 민지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가석방 결정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거기 가실 거죠? 네, 우리 넷 다 갈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올 거니? 네. 이번에는 증언하지 않았지만 참석하고 싶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잊지 않았다는 것, 우리 중 누구도 그가 빠져나가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그가 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연대에 감사했고 전화를 끊은 후 다은이에게 그 전화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지원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아는 건 좋은 일이야. 그녀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어, 딸. 제가 그녀가 어렸을 때처럼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다음 날, 법정은 더 붐볐습니다. 우리 넷과 민지 외에도 제가 지역사회에서 알아본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몇몇 지역 신문 기자들과 심지어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신부님도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우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이전 공판 때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제출된 모든 증언, 감정, 증거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판사가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박진우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작은 그룹에서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은이는 제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본 법원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새로운 가석방 신청이 고려되기 전에 최소한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의 유지를 명합니다. 진우는 명백히 패배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아마도 항소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겠지만 그 순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다은이, 소윤이, 민지, 그리고 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끔찍한 경험으로 뭉쳤지만 또한 그것에 맞서고 정의를 추구하고 침묵하지 않은 용기로 뭉친 여성들의 원이었습니다. 끝났어요? 소윤이가 작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래. 다은이가 사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미래에 다시 시도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항상 그럴 거야. 우리는 억제된 축하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깊은 정의감, 종결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다시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다은이와 저는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그녀가 길고 편안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까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고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드러운 달빛에 비친 제 딸을 보았고 제가 항상 사랑했던 소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변해가고 있는 강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생존자, 전사, 치유자. 내 말이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냥 생존자가 아니야. 다시 태어난 거지.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마음에 들어요.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마리의 불사조는 평화와 희망, 가능성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길고 우여곡절이 있고 흉터와 고통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